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사기꾼아. 경비. 다신 이 여자 들여보내지 마.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해치를 풀어. 분노에 찬 박혜숙 회장의 목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의 가짜 손녀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다. 해치라는 이름의 거대한 검은색 로트와일러는 사랑하는 주인이 요란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를 밀쳐내는 모습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늙은 여편네야. 평생 가도 내 손녀는 못 찾을 거다. 돈이나 내놔. 내가 한 달 동안이나 내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차피 돈 많은 할망구, 그 돈 다 싸들고 무덤에 갈 것도 아니잖아. 가짜 손녀가 악을 썼다. 경호원이 박 회장의 외침을 듣고 달려오는 동안 그녀는 노부인에게 손을 휘두르려 했다. 아마 경호원보다 빨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해치가 지저대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해치. 안 돼. 박 회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해치는 명령을 알아듣고 여자를 물지는 않았지만 분풀이는 제대로 했다. 여자는 결국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원피스 차림으로 주랭랑을 쳐야 했다. 망할 늙은이, 저주나 받아라. 가짜 손녀의 저주는 한동안 골목에 울려 퍼졌다. 박혜숙 회장은 비틀거리며 저택벽에 몸을 기댔다. 충격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약이라도 사올까요? 경호원이 물었다. 아니, 괜찮아, 김 기사. 약은 다 있어.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박 회장이 힘없이 미소 지었다. 이제 그만 퇴근하게. 자네 교대 시간 한참 지났어. 저런 사기꾼과 회장님 두 분만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경호원이 답했다. 박 실장님이 좀 늦으시네요. 오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박혜숙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해치는 우람한 근육을 과시하며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해치는 박 회장의 아들 태민이 경주용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선물한 강아지였다. 그 후로 5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철없던 아들이 남긴 유일한 생명체인 해치에게 모든 사랑을 쏟고 있었다. 왜 하필 해치야? 이름이 그게 뭐니? 언젠가 박 회장이 아들에게 물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에요. 태미는 웃었다. 이 녀석 험상궂은 얼굴 좀 보세요. 박혜숙은 침을 질질 흘리는 강아지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은 늘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렇게 그녀를 웃게 만들 줄도 알았다. 아버지의 사망 후 태미는 회사 경영을 거부하고 여행과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그는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 아니, 초라한 시도는 있었지만 박혜숙이 직접 나서서 막아버렸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다. 늙은 백만장자가 아들의 숨겨진 딸을 찾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혜숙이 아무리 사실을 숨기려 해도 사기꾼들은 벌써 활개를 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에서 탈락한 가짜 손녀가 10번째를 넘어서자 박혜숙은 이 헛된 기대를 접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오늘 호화로운 저택에 홀로 앉아 남편이 아끼던 앤티크 의자에 가죽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아들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 불행했던 날에 자신을 저주하며 태민아, 내 아들,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 아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 내 잘못이야, 아들아. 내 오만함에 대한 벌인가 봐. 이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겠지.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최근 들어 박혜숙은 돈으로도 결코 바로잡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던 순간을 더욱 자주 떠올렸다. 그 기억은 매번 그녀에게 수치심과
연민이라는 차가운 소나기가 되어 쏟아졌고 눈물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초상화 속에는 장난기 어린 눈빛과 구리색에 가까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젊은 남자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풍성한 곱슬머리와 코 위의 주근깨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박혜숙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어느덧 희끗희끗해졌고 곱슬머리도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았다. 내 황금덩어리.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남편은 태민이 대학교 3학년 때 이 세상을 떠났다. 평생 심장에 대해 불평한 적 없던 대기업 총수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는 박혜숙에게 큰 충격이었고 아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자신을 돕기를 거부한 것 역시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아버지처럼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싶지 않아요. 태민이 말했다. 그럼 뭘 할 건데? 어머니가 분개했다. 인생을 즐길 거예요.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던 철부지가 대답했다. 박혜숙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은 태민이 어머니를 약 올리려고 낯선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였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허름한 옷차림이어서 박혜숙은 그녀의 초라한 코트를 자신의 옷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 경멸적으로 걸었다. 소녀는 겁에 질린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런 호화로운 곳은 처음 와보는 듯했다. 벨벳 소파 끝에 걸터 앉은 그녀는 다리를 오므리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꼭 수녀처럼 구는군. 제대로 된 곳에 와본 적이 없는 티가 나. 박혜숙은 불쾌하게 생각하며 아들을 주방으로 보냈다. 그가 평소 주방에 거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랫동안 찾지 못할 한과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다. 태민이 자리를 비운 5분 동안 그의 어머니는 손님을 신문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소녀가 잔뜩 주눅들어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래,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아가씨? 박혜숙은 도시 최고의 아티스트가 해준 화려한 네일아트를 감상하며 물었다. 수진, 김수진이에요. 소녀가 소심하게 대답하며 낡은 카디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스스로 한 조잡한 매니큐어를 감추려는 듯했다. 박혜숙은 콧방귀를 뀌며 아들의 손님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수진이라. 이름 한번 촌스럽구나. 내 엄마는 장명 센스도 없었나 보지. 수진은 얼굴을 붉혔다. 잘 모르겠어요. 전 평생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박혜숙은 경악하며 얼어붙었다. 마치 눈앞에 앉은 이가 순진한 손님이 아니라 교활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 쳐다보았다. 태민은 어머니가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의심스러운 부류와 동일시하며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교묘하게 아픈 곳을 찔렀다. 있잖아, 수진 양. 박혜숙은 말을 느리며 말했다. 태민이는 요즘 나한테 반항하느라 뭐든 엇나가게 행동해. 수진 양을 이 집에 데려온 것도 나한테 반항하려고 그런 거야, 알겠니? 내 아들은 상류층이라서 모든 문이 열려 있어. 하지만 그건 오직 내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안타깝게도 수진 양에게는 아니란다. 똑똑한 아가씨 같으니 내 말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전 태민 씨를 사랑해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리고 태민 씨도 아마 저를 사랑할 거예요. 바로 그거야, 아마도라니. 박혜숙이 비웃었다. 어쨌든 내 의견은 말해줬어. 태민이 거실로 돌아와 주방에서 한과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수진이 기가 죽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태민과 그의 어머니만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마저도 서로에게만 향했다. 수지는 샐러드만 깨작거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생선 요리는 거절했다. 생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앞에 놓인 여러 개의 포크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왜 안 먹어요, 수진 양? 입에 안 맞나?
박혜숙이 물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냥 제가 배가 안 고파서요.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하지만 주인의 말에 항의라도 하듯 그녀의 배에서 요란하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수진은 더욱 당황했다. 박혜숙은 비웃듯 입술을 오므렸고 태민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태민과 수진이 떠난 후 박혜숙은 친구에게 전화했다. 민희야,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태민이가 누굴 집에 끌고 왔는지 알아? 누군데? 친구가 하품하며 물었다. 길 잃은 고양이 본 적 있어. 그 애가 딱 그 짝이야. 태민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 약 올리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이 녀석이. 친구들은 자식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웃었고 대화는 곧 박혜숙의 회사가 매년 주최하는 가을 자선 파티의 드레스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 행사에 초대받는 것은 큰 영광으로 여겨졌다. 다음 날 태민과 수진이 다니는 대학교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학교에서 가장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여자아이와 사귄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수진을 손가락질하며 그런 평범한 애가 어떻게 그런 멋진 남자를 사로잡았는지 의아해했다. 쟤 좀 봐. 완전 촌뜨기 아냐. 태민에게 차였던 학교 퀸카들이 비웃었다. 무당인가? 홀렸나 봐. 저런 꾀죄죄한 애가 저런 남자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분명 마녀야.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3명이었고 수지는 그 작은 원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태민은 친구들과 내기를 했다. 모범생이자 책벌레인 수진을 유혹하겠다고. 수진은 그전까지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고 그녀의 데이트 상대는 오직 도서관의 책들뿐이었다. 교수들은 고아원 출신이 아무런 도움 없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그녀를 아끼고 존중했다. 절대 안 될걸. 걔 좀 이상하잖아. 친구들이 말했다. 분명 너한테 꺼지라고 할 거야. 내기할까? 절대 안 그럴걸. 승부욕 강한 태민이 웃었다. 돈이나 준비해도 그는 인내심을 갖고 백과사전 몇 권을 챙겨 자신과 같은 금수저 학생들은 발도 들여놓지 않는 곳, 바로 도서관 열람실로 향했다. 친구들의 예상과 달리 수지는 첫날 태민을 쫓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는 것을 허락했다. 그 후 태민은 능숙하게 가벼운 로맨스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며 내기에서 이겼고 내기 대상이었던 수진에게 곧바로 흥미를 잃었다. 그리고 수진은 임신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말했을 때 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네 문제지. 그가 차갑게 말했다. 돈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다야. 내 애까지 책임질 생각 없어. 너 바보야. 왜 조심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 아이이기도 하잖아. 수지는 울면서 말했다. 태민에게서 사랑이나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깨어나길 바라면서. 하지만 태민에게는 사랑도 책임감도 없었다. 그는 오직 돈과 그것이 주는 자유만을 사랑했다. 수지는 사랑을 속삭이던 그의 눈을 보며 그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수지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수치스러운 내기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기숙사 샤워실에서 아주 우연히 구석 칸에 자리를 잡은 수지는 자신을 보지 못한 두 여학생이 수진과 태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상상이나 돼. 김수진 완전 망신당했잖아. 바보처럼 이용당한 거야. 자기가 저런 재벌 2세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까? 걔 차봤어? 한 명이 친구에게 웃으며 물었다. 걔 신발은 봤고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두 여학생은 무자비하게 웃으며 떠났다. 수지는 그 자리에 남았고 그녀가 우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오직 짙은 수증기만이 동정심을 베풀어 그녀의 고통을 가려주었다. 일주일 후 수지는 교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퇴했다. 그녀는 태민이 마치 패션 잡지 표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다른 여자를 안고 자기 앞을 지나다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 후로 수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모두 그녀의 존재를 잊었다. 어느 6월 저녁 박혜숙의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또 태민이가 열쇠를 안 가져왔나 보군. 그녀는 생각하며 비단 가운 자락을 바닥에 끌며 1층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오래전에 잊었던 과거의 환영을 마주한 듯 공포에 질려. 너? 박혜숙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저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들여보내주세요. 태민 씨 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딸이래요. 밖에는 뇌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폭우는 마치 전문 드러머처럼 지붕을 두드려댔고 소녀의 옷은 흠뻑 젖은 걸레 조각으로 변해 있었다. 수지는 만삭이었다. 손에는 큰 스포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혜숙은 그런 모습의 수진을 보고 말문이 막혔고 분노가 다시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돌아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태민이에겐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 아이에 대해선 증명부터 해야 할 거고. 하지만 전 갈 곳이 없어요. 태민 씨를 사랑하고 이건 그의 아이예요. 왜 절 믿지 않으세요? 수지는 울부짖었고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방문 전에 연락부터 하는 거야. 알겠어. 당장 여기서 꺼져. 뻔뻔한 것. 박혜숙은 인정사정 없이 소녀의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왠지 모르게 그녀는 수진이 가진 아이가 정말로 아들의 아이라는 것을 믿었다.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런 고아원 출신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런 애한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술주정뱅이 할머니를 닮을지, 아니면 저 가난뱅이의 부모가 대체 누구였을지 알 수 없었다. 그 부잣집 사모님은 수진의 부모가 자신의 버릇없는 아들처럼 난폭한 음주운전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의 심정을 모르는 법이다. 수지는 저주받은 집에서 멀리 정처 없이 떠나며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른 후 후회하며 외톨이가 된 박혜숙은 호화로운 저택 거실에 앉아 손녀를 생각했다. 어디에 있니? 내 손녀딸아. 이름이라도 알고 싶구나. 노부인은 생각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유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녁은 또다시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다. 가로등이 불을 밝혔고 주변 건물들의 창문은 어둠 속에서 밝은 노란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퇴근합시다. 여러분.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며 수십 명의 재봉사들이 커다란 재봉틀 앞에서 바쁘게 일하는 작업실로 들어갔다. 최근에 큰 주문이 들어와 직원들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틀리에 실장인 유진은 분기별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약속했고 여자들은 추가 근무에 동의했다. 예전에 유진은 자신만의 작은 의상실을 운영했다. 사장이자 직원이었다. 하지만 남편을 돕기 위해 그 작은 사업체를 팔아야 했다. 남편 민석은 대대적인 현대화가 필요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남편을 돕기로 결심했다. 유진의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여전히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유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아버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유진은 구리색 곱슬머리를 화난 듯이 흔들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엄마, 그 사람들은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날 버렸고 엄마를 모욕했어요. 심지어 그 도시를 떠나야 했잖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네가 그렇다면야. 딸아. 어머니는 아름다운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넌 내 아빠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쏙 빼닮았단다. 얇은 게도 유진은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 마치 운명이 이미 고통을 겪은 여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진이 패션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쇼핑센터 계단 및 작은 공간을 빌려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을 때 곧 저렴한 가격에 세련된 옷을 원하는 손님들로 줄을 섰다. 넌 네 아버지의 어머니처럼 안목이 뛰어나. 유진의 어머니는 딸이 손수 지은 옷을 입어보며 말했다. 넌 재능이 있어, 딸아. 큰 도시로 가야 해. 전 엄마랑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유진은 대답하며 어머니를 안았다. 알고 보니 유진은 틀렸다. 그녀는 결국 남편 민석을 따라 도시로 떠났다. 바지를 수선하러 그녀의 작업실에 들렀던 민석과 그렇게 만났다. 유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인 그 도시로 오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손님으로조차 오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딸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사위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장모님도 이리로 이사 오시라고 해. 그게 모두에게 편하잖아. 민석은 아내에게 여러 번 말했다. 엄마는 여기가 힘드시대. 이해 못하겠어. 유진이 맞섰다. 에이,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잖아. 아무도 기억 못할걸. 민석이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엄마는 잊지 못하셨어. 유진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가서 차 시동이나 걸어. 민석은 불만스럽게 열쇠를 짤랑거리며 차고로 갔다. 유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을 받아주고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작은 마을에 묻혔다. 유진은 시계를 보았다. 늦은 시간이었다. 또 민석 씨가 늦는다고 화내겠네. 그녀는 생각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반년 전만 해도 전화기를 불나게 했을 텐데 지금은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다. 그의 피곤함 때문이려니 생각하며 유진은 택시를 불렀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기다릴 힘이 없었다. 최근 들어 야근을 하는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민석은 사업 확장을 계획하며 자신의 정비소 옆에 더 부유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무실을 지었다. 젊은 시절부터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황금 같은 꿈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고 큰 가족 사업을 위해 민석을 지지했다. 적어도 민석은 자신의 정비소를 그렇게 불렀다. 그때 아직 살아계셨던 유진의 어머니는 이 문제로 걱정하셨다. 딸아,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려 하니? 내 예시만으로도 부족해. 넌 남편에게서 독립해야 해.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말이야. 어머니는 걱정했다. 비상금이라도 따로 모아두렴. 제 돈은 잘 투자되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민석 씨가 저를 공동대표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엔 중고차 매매도 시작할 거고요. 다 잘 될 거예요. 유진은 엄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민석은 약속대로 유진에게 공동사업 소유권이나 최소한 그녀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에 대한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가져오지 않았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가족에게는 꽤 많은 돈이 생겼다. 유진은 좋은 직책에 스카우트 되었고 곧 남편이 한 약속을 잊었다. 어머니가 조언했던 비상금도 모으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버는 돈 전부를 생활비로 썼고 남편에게는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그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며 민석을 안쓰럽게 여겼다. 택시는 늦지 않게 도착했다.
단골 고객을 맞이한 익숙한 기사님은 유진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다행히 주소는 이미 알고 있었다. 늦게 퇴근하시네요. 이렇게 예쁜 분을 집에서 안 기다리나. 기사님이 평소처럼 말을 걸었다. 기다리죠. 당연히.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늦었어요. 유진은 피곤하게 대답했다. 졸음이 쏟아졌다. 근데 차에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죠? 기사님은 아픈 곳을 찔린 듯 했다. 이놈의 카르단 샤프트요.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요. 아, 제가 아는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이 계세요. 기술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제가 부탁해서 대기 없이 차 수리받게 해드릴게요. 거기 장비도 새로 들여놨어요. 유진이 제안했다. 아, 그 큰 사무실 지은 데 말씀이시죠? 기사님이 물었다. 네, 맞아요. 아, 거긴 됐어요. 이제 수리보다는 중고차 매매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사장님 아내라는 분이 어찌나 불쾌한지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명령하는데 정비소가 아니라 완전 난장판이에요. 기사님이 외쳤다. 아내라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진의 졸음이 싹 달아났다. 기사님은 모자를 고쳤으며 대답했다. 그 사장님이랑 아주 애정행각을 벌이더라고요. 민석 씨라고 부르는데 아주 보기 역겨워요. 제 생각엔 사업을 하려면 하든가 아니면 막 나가든가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여자가 거들먹거리면서 가격은 엄청 비싸게 부르니 원. 그러다 손님 다 끊길 거예요. 전 그래서 이제 거기 안 가요. 유진은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기사님이 너무나 진솔하게 말해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번 들러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겠어.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근데 거길 왜 가려고요? 차도 없으면서. 아니면 있으신가? 기사님이 물었다. 유진은 대답 없이 조용히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기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시내에 정비소도 많고 민석이라는 이름도 흔하잖아. 유진은 생각하며 조금 마음을 진정시켰다. 유진이 문을 열자 불만 가득한 남편이 그녀를 맞았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배고파 죽겠네. 집에 오면 뜨끈한 김치찌개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냉장고 열어보니까 텅 비었잖아. 그가 투덜거렸다. 유진은 서둘러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른 뒤 부엌으로 갔다. 왜 전화 안 했어?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당신 아내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데 걱정도 안 돼?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그래서 전화 못했어. 민석이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사무실도 정신없었고 손님 한 명이 우리 직원이랑 엄청 싸워서 뜯어말리느라 혼났어. 상상이가. 유진은 기사님의 말을 떠올리며 멈칫했다. 무슨 직원? 거기서 엔진이라도 고치는 사람이야?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저었다. 아니, 매니저를 한 명 고용했어. 그 친구 아주 똑똑해. 중고차 판매 사업을 제안하더라고. 그래서 동의했지.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남편의 말에 기분이 언짢아졌다.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상의도 없이. 나도 당신 파트너고 사업에 투자했잖아. 그나저나 우리 가족 회사 공동명의 서류는 언제 사인하게 해줄 거야? 민석은 샌드위치를 씹다 말고 멈췄다. 유진에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는 듯했다. 변호사가 지금 처리하고 있어. 걱정 마, 자기야. 나 못 믿어. 믿는 건 믿는 거고 확인은 확인이지. 유진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너무 오래 기다려서 물어본 거야. 아, 주말에 우리 호수나 갈까? 민석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별로. 너무 피곤해서
잠이나 푹 자고 싶어. 유진은 남편의 속셈을 알아차렸고 닥터 테크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민석은 잠시 멈칫하며 무언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듯 하더니 이내 선언했다. 그럼 당연히 쉬어야지.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푹 쉬어. 난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낚시나 다녀올게. 예전부터 가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졌거든. 우리 따로 쉬는 거 괜찮지? 유진은 속으로 비웃었다. 친구들이라 봤자 다들 30이 넘었지만 남편의 주장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석이 호수에 가 있는 동안 유진은 남편의 사무실에 들러 공동 소유 계약서가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유진의 마음속에는 택시 기사가 묘사한 것과 매우 흡사한 새 직원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유진은 내일 모든 것을 밝히고 의심의 종지부를 찍기로 굳게 결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마 우연의 일치일 거야. 유진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민석은 유진이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떠났다. 부엌 식탁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내일 돌아올게. 된장찌개 끓여놔. 유진이 이 메모를 읽었을 때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민석의 부탁을 미루지 않기로 한유진은 요리를 시작했다. 곧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오븐에서는 고기 파이가 노릇하게 익어갔다. 일주일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저녁은 금방 찾아왔고 유진은 쉬지도 못했다. 그녀가 차 한 잔과 파이 한 조각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편안히 자리를 잡았을 때 남편의 사무실에 가보려 했던 계획이 떠올랐다. 난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유진은 중얼거리며 차를 빨리 마시고 만약을 위해 받아두었던 택시 기사님의 번호를 눌렀다. 주소를 말하자 기사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유진은 놀랐다. 거긴 왜 가시는데요? 사무실에서 찾을 게 좀 있어서요. 제 남편 정비소예요. 유진이 설명했다. 정말.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왜요? 이번에는 유진이 기사님의 이상한 질문에 놀랄 차례였다. 아니, 그냥 제가 2시간 전에 그 집 사모님 한 분을 거기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기사님이 대답했다. 사모님이라니요? 그럼 전 누구죠? 유진이 외쳤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그저 운전기사일 뿐인데요. 기사님이 놀란 듯 대답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 후 그들은 침묵 속에 달렸고 유진은 기사님이 또다시 모든 것을 착각했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요금을 지불하고 유진이 내리려 하자 기사님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저기요, 제가 여기서 기다려 드릴게요. 왜요?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기다리는 비용은 안 받을게요. 일이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기사님이 대답했다. 서류를 찾는데 20분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한 유진은 동의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전 여기 있어요. 기사님이 유진을 격려했다. 남편의 사무실로 통하는 문손잡이를 잡고 예비 열쇠로 자물쇠를 열며 유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택시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고 기사님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마치 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사무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의 사무실로 가는 것이었으니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은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향이 너무 역해서 환기시키고 싶을 정도였다. 방향제를 바꿔야겠네. 그녀는 생각하며 넓은 홀을 가로질러 민석의 사무실로 향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정적을 깨는 낭낭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어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내 와이프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문틈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당연히 못하지. 자기는 자기처럼 재미있는 여자가 아니거든. 내 사랑. 민석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유진의 심장은 택시 기사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은 여자가 남편 앞에서 춤을 추고 남편은 기름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유진과 정반대였다. 키가 크고 길고 매끄러운 머리카락을 가졌다. 당연히 재밌지. 이런 선물을 해줬는데 왜 준 거야? 여자가 외치며 두꺼운 금팔찌가 번쩍이는 손을 흔들었다. 그냥 내 사랑이니까. 민석은 웃으며 비싼 샴페인을 홀짝였다. 유진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이 사업을 위해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유진의 눈을 가렸다. 충격에 온몸이 떨렸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 즉 난장판을 버리고 싶었다. 유진은 온 힘을 다해 문을 찾고 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옆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떨어졌다. 유진은 겁없이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 깨진 액자 속 그림을 한 번, 그리고 그 커플을 한 번 쳐다보았다. 정말 천박하네. 유진은 남편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으며 외쳤다. 민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혀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네가 어떻게... 우린 그냥 매니저랑 계약 성사를 축하하고 있었어. 이게 네가 말한 낚시였구나. 유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이게 네가 잡은 물고기고. 자기야, 오해야.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 서프라이즈 같은 거. 친구들이 꾸민 짓이야. 낚시 가자고 불러내더니 이런 걸 준비했더라고. 이 여자 누군지도 몰라. 잡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남편이 변명했다. 여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앙칼지게 말했다. 민석 씨, 너무해. 사랑한다면서.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히스테리를 부릴 뻔했지만 의지력으로 간신히 참았다. 아가씨, 저 남자 말 믿지 마. 지금 궁지에 몰려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 방금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배신한 거야.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썩어빠진 인간인지 모르겠어. 저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유진아. 난 너도 사랑해. 민석이 말을 시작했지만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거짓말쟁이. 그녀는 소리치며 그에게 샴페인 병을 던졌다. 민석은 몸을 피했고 병은 그에게 샴페인을 흩뿌리며 옆으로 떨어졌다. 여자는 저주를 퍼부으며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유진과 민석은 단둘이 남았다. 그들은 침묵했고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줬어. 널 위해 집과 내 작은 가게까지 팔았는데 넌 날 배신했어. 민석아.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며 말했다.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네 아내이고 싶지 않아. 역겨워.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문을 열어둔 채 떠났다. 밖에서는 약속대로 택시기사님이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에 핏기가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차에 타자 기사님은 동정적으로 물었다. 그래서
정말 아내분이셨군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바보같이 이제 아내 아니에요. 그리고 아저씨께는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얼마나 더 거짓 속에서 살았을지 모르니까요. 집으로 가주세요. 유진이 조용히 말하고는 눈물을 터뜨렸다. 택시는 조심스럽게 출발하여 불운한 사무실에서 멀어져 갔다. 창문 커튼 뒤에서는 민석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유진은 남편의 아파트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짐을 싸는 것 외에는 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남편 사업에 투자하려고 내 집도 팔았는데 그는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유진은 넘쳐흐르는 고통을 쏟아내며 조용히 말했다. 기사님은 휘파람을 불며 손님의 처지가 딱하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러다 뭔가 좋은 일이 생각난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어머니 댁에 가실래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정원도 가꿔야 하고요.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요. 원하시는 만큼 사셔도 되고 돈은 안 받을게요. 유진은 오늘 하루 동안 5년 동안 함께 산 남편보다 더 큰 도움을 준 낯선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유진은 울음을 그쳤다. 짐만 좀 챙겨야 해요. 기사님은 미소 지었다. 다녀오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전 최 기사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최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유진은 차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며 외쳤다. 감사합니다. 최 아저씨, 금방 올게요. 집으로 달려간 그녀는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로 채웠다. 유진의 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서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은 쪽지를 남기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에 대고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출구로 끌었다. 바퀴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는 불과 1년 전 남편과 함께 남쪽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 기억은 마음을 처참해던 분노의 얼음을 녹였고 눈에서는 상처의 쓴맛을 씻어내듯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이게 끝일까? 유진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모든 여자 안에 살고 있는 작고 짓궂은 악마는 결국 주인의 분풀이를 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냉장고를 열었다. 짓궂은 일을 마친 악마는 복수심에 만족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파트 입구에는 여전히 그 택시가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 아저씨는 매일 5명으로 구성된 작은 게릴라 부대처럼 주민들 사이에서 흠잡을 사람을 찾아다니는 할머니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유진의 짐을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유진이 바람나서 집을 나간다고 단정지었다. 저것 좀 봐, 김 여사. 곱슬곱슬한 파란색 머리를 한 할머니가 첵첵거렸다. 요즘 것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어. 저렇게 점잖고 예의 바른 남편을 두고 매번 인사도 잘하고 내 안부까지 물어주는데 대체 여자들은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아주 버릇이 없어졌어. 엄격해 보이는 노부인이 결론 내렸다. 우리 때는 남편들 먼지 하나까지 털어줬는데 이것들은 봐. 다른 놈 하나 찾아서 꼬리치고는 훌쩍 떠나버리잖아. 유진은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찾지 못한 집에서 도망치며 이런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 가는 길에 유진은 법원에 들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의 사업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1시간 후 유진은 사과나무 숲에 잠긴 듯한 작은 하얀 벽돌집 앞에 서 있었다. 작은 화단에는 단연생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고 붓꽃 덤불 한가운데에는 조각된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동화 같아서 유진은 숨이 봤을 것 같았고 마음의 고통도 가라앉았다. 바로 여기야.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내 꿈의 장소. 여기가 너무 좋아. 그녀는 뒤돌아 근처에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최 아저씨를 보았다. 우리 집사람은 이 집을 영 마음에 안 들어해요. 팔아버리겠다고 맨날 협박하는데 이렇게 작고 낡은 집을 누가 사겠어요. 유진은 택시 기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다. 아무에게도 팔지 마세요. 제가 살게요. 돈만 모으면요. 기사님은 웃었다. 좋아요, 유진 씨. 아직 안은 보지도 않았잖아요. 안에서 본 유진의 세보금자리는 밖에서 본 것만큼이나 사랑스러웠다. 잘 보존된 곡선 다리의 마호가니, 가구는 고블랭으로 덮여 있었다. 작지만 밝은 부엌의 구리 식기들은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여 있었다. 거실에 놓인 둥근 식탁 위에는 세심한 주인의 손길로 뜬 풀 먹인 레이스 식탁보가 덮여 있었다. 집 전체가 온기와 아늑함으로 숨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은 마치 유진의 불안과 상처를 흡수하고 그녀의 마음의 따스함과 행복에 대한 희망의 조각을 심어주는 것 같았다. 최 아저씨가 떠난 후 유진은 각자의 이야기를 간직한 세 개의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집은 새로운 주인을 맞아 활기를 되찾았다. 유진이 상처와 싸우고 집에 적응하는 동안 거의 독신이나 다름없게 된 아파트로 민석이 돌아왔다. 그는 먼저 아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다. 협탁 위에 결혼 반지와 사라진 그녀의 짐 절반을 보고 그는 유진이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이 이렇게 빨리 끝난 것에 기뻐하며 민석은 아침에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로 그녀의 부재를 축하하기로 했다. 그래, 이럴 때나 쓸모가 있지, 멍청한 것. 그는 뜨거운 찌개 그릇을 앞에 놓고 말했다. 구수한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삼킨 민석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튀어나오며 목을 움켜쥐었다. 입안이 마치 동시에 끓는 물에 데이고 지옥불에 타는 것 같아 식힐 틈이 없었다. 민석은 싱크대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틀었다. 손으로 얼음물을 받아 마시자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더욱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주 나쁜 생각이었다. 민석은 마치 불을 뿜는 용처럼 아파트를 뛰어다니며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패닉에 빠져 습관처럼 항상 자신에게 달려와 주던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입안의 불길은 가라앉지 않았고 물은 타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게 뭐야? 대체 뭐야? 민석은 어떻게든 몸을 식히려고 창밖으로 소리쳤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의 특별한 품종이었다. 한 고객이 브라질에서 유진에게 선물로 가져온 작은 가루 한 봉지였다. 기억하세요, 유진 씨. 딱 세 알갱이만 넣어야 해요. 한 꼬집이 아니라 알갱이요. 안 그러면 눈이 튀어나올 거예요. 고객은 웃으며 말했다. 밤이 되어서야 민석은 좀 나아져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아침의 고추는 작별 인사라도 하듯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석은 인터넷에서 본 조언대로 내면의 용을 잠재우기 위해 우유 2리터를 마셔야 했다. 그는 한 달 동안 공들여온 유일한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을 놓쳤고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는 유진에게 매우 화가 났다. 두고 봐, 이 계집애.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보여주지. 내 사업도 돈도 넌 아무것도 못 가질 거야.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고. 거지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나게 해주지. 민석은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유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사업과 예전에 살던 어머니의 아파트를 팔았으니까. 하지만 민석의 양심은 그의 탐욕과 질투에 지쳐 마음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깨어날 생각이 없었다. 한편 집에 영감을 받고 상처받은 마음에서
모든 원망을 떨쳐낸 유진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사업 지분이 얼마일지 계산했고 이미 재봉 장비와 재료를 위한 큰 대출을 받았다. 민석의 집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 중에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애착을 가졌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했지만 민석과 결혼해 있는 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여성복과 남성복 스케치가 담긴 낡은 앨범이었다. 꿈을 현실로 만들 때가 왔고 유진은 온 마음으로 그것을 느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최 아저씨의 아내인 리마 씨를 위해 환상적인 드레스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환갑 선물이었다. 이틀 만에 리마 씨의 친구들이 유진에게 몰려들었다. 유진은 각자에게 개인 맞춤 디자인을 제안했고 평범하고 지친 여성을 진짜 보석으로 변신시켰다. 곧 유진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매력적이고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어하는 도시 여성들의 주문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재판날이 다가왔다. 유진은 그곳에서 부유한 여성으로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민석과 이혼하러 갔다. 이 결혼을 끝내고 처녀 시절의 성을 되찾을 때였다. 하지만 민석이 변호사와 내연녀를 데리고 법정에 나타났을 때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남편의 자기는 안나라는 이름이었다. 안나는 뻔뻔한 얼굴에 엄격한 바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는데 이는 유진이 민석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석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자 그는 안나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소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닥터 테크닉 사무실과 정비소는 제 소유입니다. 원고가 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안나는 유진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유진은 남편의 내연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민석에게서 이런 비열한 짓을 당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는 민석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모든 상황을 꾸몄다. 그는 유진이 나쁜 아내였다는 둥, 매운 고추 사건을 들먹이는 둥,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증인으로는 또다시 안나가 나섰고 그녀는 민석의 고통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해서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식욕을 떨어뜨렸다. 결국 민석과 유진은 이혼했지만 전 부인은 남편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울 수 있어? 유진과 민석이 법정에서 나왔을 때 유진이 외쳤다. 증명해 보시지. 이 빈털털이야. 민석이 사악하게 웃었다. 내가 너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 이게 그 결과야. 네, 그 옷 쪼가리로는 돈 많이 못 벌걸. 대출도 받았다며. 그건 어떻게 갚을래? 아이고. 그러니 가서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빵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 우리 안나는 레스토랑 가서 축하 파티나 해야겠다. 이 말을 남기고 민석은 내연녀의 팔짱을 거만하게 끼고 이제 전처가 된 여자의 눈앞에서 유유히 출구로 향했다. 유진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꾹 참았다. 게다가 재판에는 그들의 공통된 지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민석에게 유진이 속상해하며 울었다고 전할 수도 있었다. 그 소식은 그를 즐겁게 할 뿐이었고 유진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든 채 법원 건물을 나왔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박혜숙 회장이 조용히 걷고 있었다. 오늘은 태민의 기일이었고 노부인은 그의 묘를 찾았다. 하얀 돌 화병에 꽃을 꽂은 박혜숙은 묘비 옆 벤치에 앉아 태민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태민은 너무나 생기 넘치고 근심 없어 보여서 어머니는 오열했다. 안녕, 아들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널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어떻게 날 혼자 두고 갈 수 있니? 어떻게 그런 속도로 달릴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임신한 수진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 요즘 그 아이가 꿈에 너무 자주 나와.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렸다. 박혜숙은 귀를 기울였다. 묘지는 조용했다. 평일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먼지 낀 태민의 사진을 닦고 오랫동안 묘비를 끌어안고 서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조용히 내리기 시작한 비와 함께 어머니의 눈물이 묘지의 흙을 적셨다. 미안해. 이제 울지 않을게. 박혜숙이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회사에 일이 많은데 기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후계자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야 할까? 잘 자렴. 내 아들, 우리가 헤어져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박혜숙은 울타리 문을 닫고 돌아섰다. 잠시 후 그녀는 왜인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묘지를 떠날 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어느새 기사가 공원까지 운전해 온 것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여기 세워요, 박 실장. 공원을 좀 걷고 싶어. 박혜숙은 말했다. 태민이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그 장소에 갑자기 끌렸다. 거기에 아직도 그 모래밭이 있을까? 노부인은 생각하며 라일락 길을 따라 공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라일락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모래밭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 박혜숙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몇몇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즐겁게 수다를 떠는 동안 그들의 아이들은 삽과 모래틀을 들고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태민아, 모래 먹으면 안 돼. 뱉어. 당장 뱉어. 엄마 중 한 명이 외치며 다른 아이의 모래성을 맛보려던 통통한 3살배기 아기에게 달려갔다. 아들의 이름을 듣자 박혜숙은 움찔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상처 입은 새처럼 파닥였으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박혜숙은 늙은 라일락 나무 아래 빈 벤치에 서둘러 앉아 오열했다. 한참을 울자 훨씬 나아졌다. 마치 눈물이 영혼에서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고 후회와 슬픔만 남긴 것 같았다. 상황을 구한 것은 바로 그 모래를 먹던 아이였다. 그는 질경이 잎을 손에 들고 박혜숙에게 달려왔다. 우는 거 보니까 다리가 아픈가 봐요. 이모, 여기요. 이 나뭇잎 붙이면 나을 거예요. 저는 넘어져도 안 울었어요. 이모도 울지 마세요. 안 예뻐져요. 아이는 어른스럽게 말했다. 그래, 울지 않을게. 도와줘서 고마워. 박혜숙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의 뺨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잊고 있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모래밭으로 달려갔다. 벤치에 좀 더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박혜숙은 일어나려 했다. 그때 덤불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길을 돌아 그녀는 공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나왔다. 공원 가장자리는 버려지고 잡초가 무성해 보였지만 놀랍게도 덤불 속으로 오솔길이 나 있었다. 호기심이 조심성을 이겼고 박혜숙은 우는 소리를 따라갔다. 몇 분 후 그녀는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얼굴을 손에 묻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보거나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울음소리를 참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해. 그에게 모든 걸 줬는데 그는 날 조롱했어. 이제 난 정말 혼자야. 박혜숙은 가까이 다가갔다. 울음소리에 맞춰 흔들리는 붉은 곱슬머리에 여자가 안쓰러웠다. 이렇게 젊은데
저렇게 슬퍼하다니. 노부인은 자신의 고통을 잠시 잊고 생각했다. 아가씨. 박혜숙이 조용히 불렀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유진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이곳에 혼자라고 생각했기에 누구의 관심도 기대하지 않았다. 유진은 얼굴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여자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구리색 머리카락에서 춤을 추었고 녹색 눈동자는 자신처럼 울었던 것처럼 보이는 낯선 여자를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유진이 물었다. 저는 그냥. 박혜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심장을 부여잡으며 늙은 나무의 줄기에 기댔다. 그녀는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 모습에서 아들을 보았다. 똑같은 머리카락, 똑같은 얼굴형과 코, 똑같은 눈, 심지어 바라보는 방식마저 똑같았다. 박혜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흥분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환영을 쫓아내려는 듯 손을 휘젓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길을 잃으셨나요? 유진이 흐느끼며 물었다. 손 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유진은 박혜숙의 손을 잡기 위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때 손목에서 하트 모양의 점을 발견했다. 그것을 본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 봐요, 엄마, 이건 사랑의 징표예요. 여자애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태미는 웃으며 어머니에게 손을 보여주었다. 박혜숙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끔찍한 사고로 사망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태민의 시신을 확인했었다. 태민아, 내 아들. 노부인은 충격으로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유진의 겁에 질린 비명과 함께 박혜숙은 풀밭 위로 쓰러졌다. 유진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옆으로 함께 넘어졌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외침에 근처에서 아이들과 놀던 엄마들이 달려왔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물티슈, 심지어 뜨거운 차까지. 엄마는 그런 존재였다. 박혜숙은 누군가 플리프로 얼굴을 간지리는 느낌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벤치에 누워 있었고 이마에는 찬물에 적신 기저귀가 놓여 있었다. 육아휴직 중인 엄마 중 한 명이 의사였고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내가 뭘 했어요? 어디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그녀에게 질경이 잎을 주었던 바로 그 아이가 새 친구를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근데 제가 틀렸네요. 다리가 아니라 머리가 아프신 거였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박혜숙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좋은 엄마를 뒀구나. 너도 착한 아이고. 아이는 노부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어. 박혜숙은 대답하며 작은 태민에 펼쳐진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는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저 할머니 눈 떴어요. 그 순간 젊은 여자들이 박혜숙을 둘러싸고 앞다투어 그녀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아들과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을 눈으로 찾고 있었다. 유진은 멀찍이 서서 겁에 질린 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박혜숙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바로 다가왔다. 아주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구급차 불렀어요. 박혜숙은 신레몬을 먹은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구급차는 취소해줘요. 제발. 난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기운이 좀 빠졌을 뿐이에요. 유진은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돕고 옆에 앉았다. 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살아요. 저기
초록 지붕의 작은 집이요. 저희 집에 가실래요? 좀 쉬시다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박혜숙은 태민과 너무나 닮은 여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딸기잼도 있어요. 까맣같이 밤나무 잎으로 차를 끓여 드릴게요. 차 드실래요? 유진이 물었다. 박혜숙은 일어서서 풀잎이 묻은 샤넬 정장을 털었다. 딸기잼이라면 당연히 가야지. 이름이 뭐니? 얘야, 유진이에요. 아주머니 성함은요. 난 67년째 박혜숙이라고 불린단다. 하지만 너한테는 그냥 토마 이모라고 불러. 노부인의 팔을 부축하던 유진은 갑자기 멈춰서서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67세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유진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박혜숙은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다 화장 덕분이지, 유진아. 유명한 여배우가 그랬잖아. 외관을 아무리 칠해도 하수구는 여전히 낡았다고.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가 새 친구에게 사과했다가 다시 웃기를 반복했다. 박혜숙도 웃었다.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 것이 행복했다. 그녀는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이모, 정장 정말 멋져요. 진짜 샤넬 같아요. 솜씨가 좋네요. 나중에 박음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봐도 될까요? 유진이 박혜숙의 재킷 소매를 조심스럽게 쓸며 물었다. 노부인은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유진의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친절한 소녀에게 도움과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선물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안정시키고 힘을 주었다. 물론이지, 얘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는 귀에서 귀걸이라도 빼줘야지. 너 바느질할 줄 아니? 얘야. 네,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옷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진이 대답했다. 그런데 왜 울고 있었니? 유진아, 물어봐도 될까? 박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비밀 아니에요. 오늘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가 저에게 비열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유진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침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여성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집까지 조용히 대화하며 걸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것처럼.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무자비하게 심장을 옥죄던 고통의 소나기가 느슨해졌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이었다. 박혜숙은 유진의 집이 마음에 들었고 이는 유진을 기쁘게 했다. 예전에 남편과 나도 이런 작은 집에서 살았고 행복했었지. 태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정원을 거닐기 좋아했는데 아, 그때가 좋았지. 유진은 노부인을 안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아예 와서 사셔도 좋고요. 여긴 조용하고 새들이 노래해요. 토끼도 한 마리 생겼어요. 이 녀석이 제 당근을 훔쳐가요.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요. 박혜숙은 진심으로 웃으며 방을 둘러보았다. 저기 구석에 있는 저 사진은 뭐니? 봐도 될까? 물론이죠. 유진이 동의했다.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막 돌이 지났을 때라 엄마는 저를 타가소에 맡기고 일하러 가셔야 했어요. 내 아버지는 뭐 했고? 박혜숙이 물었고 유진이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는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미안하구나. 내 이 참견 많은 코를 어쩌면 좋니? 맨날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드니. 유진은 손을 내저었다. 이모 탓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는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우리를 버렸거든요. 박혜숙은 액자 속 사진을 들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보았다. 공원에서 느꼈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박혜숙은 유리 액자를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말이 목에 걸려 그녀는 그저 유진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마 이모, 어디 안 좋으세요? 역시 구급차를 부를까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이 말에 노부인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했고,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가득 찼다. 다 내 잘못이야. 오직 나 때문에. 내가 그때 수진이를 돕지 않았어. 임신한 아이를 쫓아냈고, 널 영원히 잃어버렸어. 이제 그녀는 죽었고, 난 용서를 구할 사람도 없어. 알겠니? 유진은 얼어붙은 채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전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박혜숙은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손목의 점에 입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사랑스러운 손녀니까. 내 아빠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단다. 유진은 손을 빼내고 박혜숙을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당신 아들 이름은 태민이고 저는 김씨예요. 박혜숙은 핸드백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똑같이 생겼잖아. 봐. 유진은 사진에서 자신과 매우 닮은 젊은 남자를 보았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맞은편에 서 있는 여자에게로 옮겼다. 박혜숙은 겁에 질린 채 그녀를 바라보며 심장을 부여잡았다. 유진이 지금 당장 자신을 쫓아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유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말했다. 그럼 정말이에요. 당신이 제 할머니라고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란다. 내 사랑. 박혜숙이 조용히 말하며 손녀를 안았다. 내가 너희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 언젠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다만 내가 오랫동안 널 찾아 헤맸다는 것만 알아줘. 매번 가짜 손녀들이 나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단다. 유진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용서할게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래요?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박혜숙은 고마워하며 손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물론이지. 얘야. 기사님을 먼저 보내드려야겠구나. 가엾게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유진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토마 할머니, 기사님도 있으세요. 설마 샤넬 정장도 진짜라고는 하지 마세요. 박혜숙은 오랜만에 크고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영혼은 행복으로 가득 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손녀의 발 아래 던지고 싶었다. 오, 넌 아직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단다. 손녀딸아, 그 이야기도 하자꾸나. 기사가 떠난 후 만난 두 세대는 그들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과 정원이 있는 작은 집에 대한 사랑. 일주일 만에 유진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녀는 한 푼 한 푼 세어가며 재봉 장비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재정 문제는 할머니가 해결해 주었다. 할머니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산을 유진에게 넘겨주었고 유진은 자신의 아틀리에를 잊지 않았다. 그곳은 곧 도시와 주변 지역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유진은 할머니와 회사의 공동 소유주이자 젊고 유망한 투자자인 석진의 세심한 지도 아래 회사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산책할까요? 오늘 힘든 하루였잖아요. 어느 날 석진이 유진에게 제안했다. 유진은 기꺼이 동의하며 덧붙였다. 물론이죠. 가요. 전 이 공원을 사랑해요. 여기서 할머니를 찾았거든요. 석진의 놀란 표정을 보고 유진은 그가 사건의 전말을 모르거나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웃으며
그녀는 덧붙였다. 공원에서 다 이야기해 줄게요. 대신 아이스크림 사주셔야 해요. 석진은 미소 지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반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1년 후 태민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유진은 너무나 행복해서 민석과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다. 그녀는 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전 남편을 떠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석진의 가족이 귀한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해준 레스토랑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유진이 할머니의 생신 파티에 대해 관리인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유진아, 그녀는 뒤돌아 전 남편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를 본 유진의 심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민석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멋진 바람둥이가 아니었고 그의 모습은 꽤 초라해 보였다. 안녕,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 관리인과의 대화를 계속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민석은 여전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정말 예뻐졌구나, 유진아. 유진은 블라우스를 고쳐 입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넌 내가 빈털터리가 되길 바랐었지. 기억나? 민석은 얼굴을 붉혔다. 나 여기서 투자자 만나기로 했어. 알다시피 안나가 그때 사업 지분의 절반만 주고 내 돈으로 애인이랑 터키로 날라버렸어. 그래서 내 사정이 별로야. 사업 지분 공동 소유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멍청이 하나만 믿고 있어. 거기엔 내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돈도 있었지. 너도 알잖아. 유진이 비웃었다. 언젠가 내가 다 갚을게. 믿어줘. 민석이 물었다. 아니, 이 레스토랑 가격 정말 비싸네. 와. 민석이 화제를 돌렸다. 유진은 웃음이 나왔다. 전 남편의 수법은 여전했다. 가게에서 내는 거니까 원하는 거 다 시켜. 유진이 말했다. 그리고 떠나려 했지만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레스토랑 내 거야. 응. 근데 그게 뭐. 유진은 그의 끈질긴 손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돈 좀 줘. 제발. 민석이 애원했다. 그때 그들은 엄격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제 아내 손 놓으시죠. 그들 앞에는 석진이 서서 설명을 요구하며 유진을 의문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석진 씨, 이 사람은 내 전 남편이야.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던 사람.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은 석진을 보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중얼거렸다. 아, 이석진 대표님. 유진 씨 남편이셨군요. 저는 대표님이 저랑 미팅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유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 민석을 놀라게 했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려던 멍청이였구나. 그녀가 석진에게 말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유진을 한 번, 민석을 한 번 쳐다보았다. 자기야, 여기서 나가자. 그리고 당신 같은 사기꾼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행복한 커플은 사기꾼의 구차한 사과를 무시하고 출구로 향했다. 민석은 서서 진정한 사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빠르게 파산해가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멀어져 갔다.